예, 너무 작년 12월 12일 날 아리 1탄을 했습니다. 아리 1탄은 전치부, 화학 전치부나 상학 전치부나 샌리지에서 아리 식립, 할 수 있는 거, 그때 했고, 오늘은 이제 아리 2탄으로 제로본 로스를 위한 바이올로지 위드스의 확보와 전치부 발치 즉시 아리 식립 이걸 이제 2탄으로 준비했는데 이제 오늘 1탄 작년 12월에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이제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처음 아리를 시작하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첫 번째 강의 할 때 그거하고 1탄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약간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건 뭐냐면은 아리를 이렇게 처음 접할 때, 시작할 때, 이제, 제가 겪어왔던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바로 이렇게 좋은 접근을 하시라고 좀 준비를 그렇게 같이 했어요. 예, 바쁘신데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쉬시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포항시 치과의사 회장님, 우리 강인식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치과의사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고맙고 여러 원장님들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셔서 오신 만큼 집에 가실 때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건져가지고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정보나 제가 임플란트를 거의 이제 30여 년 동안 해 오면서 이렇게 겪었던 거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끝나고 나서 잘 됐구나 하는 그런 기쁨, 그런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백그라운드, 기본적인 이론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실 때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임플란트를 해오면서 이렇게 생각해왔던 어렴풋이 그런가 보다 하던 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치아가 발궈지기 전에는 이렇게 치아 주변에 치조골과 베이잘본이 잘 있죠. 그리고 오늘 할 것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할 때 좋은 소켓이 발치가 될 일은 없죠. 대부분 페리오나 뭐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에 의해서 치조골이 많이 파손이 된 상태에서 바이옵시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오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발치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치조골, 알베올라 리지가 흡수되면서 핀한 리지가 되고 이런 베이잘본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그런 것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보통 이런 핀한 리지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노출된 기존 임플란트의 이런 스레이드 부분은 골리식을 하는데 이러한 골리식 가지고는 이 스레이드가 금방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픽스처 주변에 2mm 정도의 고리 하우징 해야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왜 2mm냐? 2mm가 돼야 임플란트 주위 고리 흡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2mm 내에 코티칼본과 칸셀루스 본이 있어가지고 블루드 서플라이가 돼서 자생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본 리접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이식을 하려면 이 임플란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이렇게 2mm 이상 골이식을 해야 하죠. 이렇게 골이식을 하더라도 내치하니까 UV가 스레이드니까 여기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야죠.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려면은 골의 종류를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하고 여기에 차폐막 멤브레인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스크류도 박아가지고 안정화를 시켜야죠. 이렇게 하려면은 많은 공이 들어가야 하고 우리 술자 선생님에 따른 테크닉 센시티브하게 되죠. 많이 어렵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보철까지 들어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러나 아래는 이러한 센 리지 부분에 커프가 담당하고 저 깊은 부분에 스레이드가 들어가서 이러한 얇은 부분은 이제 발치가 되기 전에 이렇게 레비알 본이 있겠죠. 그래서 발치 즉시 할 경우에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레비알 본이 요만큼 남아있다. 그러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멤브레인,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흡수성 멤브레인, 오식스 볼륨엑스 같은 걸 이렇게 커버하면은 이게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흡수가 되려면은 그러한 기간 동안에 요 부위들이 골화가 돼가지고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RA 임플란트는 기저골에 식립함으로써 본 볼륨 회복술 없이 3개월 정도면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물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RE는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고 레비알 쪽에 볼륨이 부족할 때는 약간의 골리식으로 이게 컨투어리제이션입니다. 요거에는 RE 형태는 이렇게 스레이드와 커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인데 이렇게 레비알 쪽에 좀 꺼져 있다 싶을 때는 여기다 컨투어리제이션 하는데 컨투어리제이션은 자가골이나 동종골이 필요하지 않고 이종골이나 합성골로 하고 약간의 멤브레인으로 안정을 시키든가 그래서 커버를 하면 되죠. 그게 간단합니다. 아리는 이제 이런 임플란트도 있어? 아니 이런 임플란트에다 이걸 사람 몸에다 심어가지고 무슨 실험을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리의 어떤 우리 몸의 바이올로지와 아리의 어떤 구조적인 형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이것처럼 획기적이고 정말 놀랄만한 임플란트가 지구상에 나와 있다는 게 신기하죠. 아리의 기본 형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상부는 익스터널 헥사입니다. 익스터널 헥사인데 기존의 익스터널 헥사는 헥사 부분이 높이가 0.7mm이고 여기가 평행해요. 그런데 아리 엑스코는 요 헥사 부분이 1.65mm 좀 길죠. 그리고 여기 각도가 10mm 이렇게 앵글이 돼 있어가지고 10도 익스터널 코니컬 헥스 적용으로 어버터먼트와 강력한 결합력을 제공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 스크류 루즈닝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아리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그 일체형으로서 그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과 그 스레이드, 그 라프한 설페이스인 스레이드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그 이런 커프 부분은 이 중간 가운데 부분에 한 약 2mm 정도 폭으로 여기가 이 부분이 17 마이크로의 미세한 그루브가 있어서 이 부위를 17 마이크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겠죠. 어떠한 것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잘 엉길 수 있나. 그래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데이터에서 17 마이크로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그런 그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이런 그 임상에 적용을 하는 거죠. 17 마이크로의 미세한 그루브가 있어서 호라이존탈 서컴프렌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여기에 잘 엉길 수 있도록 해놓은 소프트 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요 그 스레이드 부분은 그 엑스피드라고 그 SLA 설페이스에 칼슘 이온을 코팅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제 설페이스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그 진보된 그런 그 설페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설페이스는 베이잘본에서 강한 골 고정과 골 융합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스레이드 부분이 베이잘본 쪽 조직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구강세균의 노출이 적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강세균과의 거리가 짧아요. 그에 비해서 아리는 이 매직커프 이 부분 머신드 설페이스가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구강세균과의 거리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매직커프는 구강세균의 노출이 적은 클린 앤드 세이프 존이고 라프한 설페이스를 하방 깊숙이 기저굴에 위치시킴으로써 구강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리의 그런 설페이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의 구성을 보면은 스레이드의 직경과 커프 길이, 드릴링 뎁스. 이제 아리를 그 임상에 하시는 분이 있고 아리를 전혀 이렇게 오늘 그냥 얘기는 들어보고 그러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여러 스레이드와 커프 길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실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은 단순해요. 이 아리는 스레이드와 커프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스레이드 부분이 직경이 3.5mm, 4.0mm, 4.5mm 그래 있고 스레이드 길이는 9mm, 7mm, 6mm 그리고 커프는 이제 본 디펙트나 신리지 길이에 따라서 4, 6, 8, 10 이렇게 있어요. 근데 9mm에서는 10mm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로 쓰는 게 요 9mm 그 스레이드 직경 3.5나 4.0에 스레이드 9mm, 커프 6mm 이걸 그냥 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보통 하면은 이제 그 9에 6 그래서 도합 요 보시면은 이 드릴이 길이가 5, 7, 9, 11, 13, 15 이렇게 좀 길어요. 전치 보고 소구치 보고 그래가지고 개구가 많이 드니까 접근하는 게 수월하죠. 그런데 제가 주로 쓰는 게 이제 9에 6인데 길이 합하면은 15mm가 되죠. 본의 상황이 발치와나 신 리치나 주로 9에 6을 써요. 그런데 발치와나 신 리치 상황이 조금 좋다. 그럴 때는 커프 4mm를 써요. 이 4mm를 쓸 때는 기분이 참 좋은 게 본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상태고 이러한 4mm의 어떤 구강 내에서의 바이올로지 그게 참 저는 아주 굉장히 4mm를 좋아하고 만약에 본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별로 안 좋다 그럴 때는 이 스레이드 길이를 9mm가 아니고 이제 7mm로 하면서
그 커프를 8mm로 이렇게 해요. 그게 좀 조금 본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럴 때는 커프 6mm에서 8mm로 가고 스레이드는 7mm로 그렇게 해요. 그 이제 이걸 조금 쓰다 보면은 9에 6이 그냥 표준적으로 쓰게 되는데 본의 상황이 좀 좋다. 그러면은 커프 4mm. 본의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커프 8mm로 가요. 예, 아리는 신 리치의 리치 오그멘테이션 없이도 기저글로부터 강력한 초기 고정력을 얻는다. 예, 이래 보면은 이게 이제 상악골이고 그 발치가 되고 나서 리치가 흡수가 되고 그 안 좋은 그 씬한 리치 부분이죠.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면은 스레이드가 이렇게 노출되고 그 어느 정도 이니셜 스테빌리티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어떻게 여기 골을 많이 넣고 여기에 그 예전 네오에서 나오는 그 CTI 멤브레인이나 그 티타늄 메쉬로 된 아이젠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다 광범위하게 그것도 이제 자가골이나 동종골로 해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게끔 진정한 뇌뼈가 되게 만들어져야 하죠. 그러면서 소프티슈도 매니지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 테크닉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걸 거의 1년, 6개월, 막 1년 그렇게 가면서 조마조마하고 그러죠. 그런데 아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체형으로서 이 기른 것이 베이잘본에 들어가고 이렇게 머신드 설페이스가 이런 씬한 리치 부분에 들어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종골이나 합성골로 컨토리제이션 하고 또 소프티슈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오식스 블루맥스라고 멤브레인을 하면은 오식스 블루맥스는 소프티슈 시크닝 한 장에 한 2mm 정도 시크닝을 하고 약간의 외부 쪽으로 리니어한 본 포메이션을 일으킨다고 제조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리가 머신드 설페이스 아리의 커프 부분을 보면서 와 거기가 좀 파켓 탭스로 작용하고 세균이 침입하는 그런 루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리의 매직 커프와 바이콘의 롱 어버트먼트를 보면은 이것은 바이콘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한 15년 정도 된 파노라마인데 이것이 바이콘 임플란트를 저 깊숙이 베이잘본에 깊숙이 심고 긴 롱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했어요. 이게 커넥션이죠. 여기도 롱 어버트먼트가 여기도 머신드 설페이스겠죠. 여기에 골화가 일어났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롱한 어버트먼트와 이런 긴 바이콘 픽스처가 이렇게 커넥션으로 이렇게 15년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아리는 이렇게 베이잘본에 깊숙이 들어가고 이런 매직 커프 이 부분이 일체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깊은 부분에서 커넥션이 아니고 일체형이라는 거예요. 그 깊은 부분에서 커넥션을 하려면 뗐다 붙였다 하고 또 환자가 본 안에서 블리딩이 되고 그런 많은 어려움과 좀 환자가 불편함과 그런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리는 이런 바이콘에 비해서 더 유리한 일체형이라는 겁니다. 디자인이. 그래서 이 아리가 탄생한 건 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박공호 원장님이 지금까지 아리를 하시면서 거의 문제되는 게 없었고 저도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리를 거의 한 200개 가까이 하면서 어떤 본 리적션이나 소프티시의 어떤 문제나
스크류 루징이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너무 매력적이고 그런데 지금 단지 롱텀한 어떤 데이터가 없다는 게 문제지 너무나도 정말 완벽한 임플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옆쪽에 있는 예. 옆쪽에 있는 저 매직코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매직코아도 저기 원피스 예. 매직코아의 그 스레이드 부분과 여기 커프 부분, 이것도 머신드 설페이스죠.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일단 이제 바이올로지의 측면에서 그 어떤 매직코아도 어떤 그 길이에 있어서 그 장점, 그러니까 그러한 그 머신드 설페이스, 그것도 이제 매직 커프라고 그러죠. 한 4mm, 5mm까지 나오고. 예. 그것도 한 바이올로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봐요. 이게 이제 이러한 바이올로지 측면이 본 레벨이든 티슈 레벨이든 어떤 생물학적 폭경이나 그런 건 다 같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디자인이고, 그래서 저도 바이콘이 아니라 IBS 매직코아 많이 심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건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이러한 그 아리에 비해서는 이것도 많이 했었죠. 이것도. 근데 이제 어떤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다른 회사 거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리를 좋아합니다. 그 환자분, 똑같은 환자, 바이콘과 그 이런 롱한 어버트먼트, 이게 이제 7년, 9년, 11년, 12년 이렇게 오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90년도 중반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제가 이제 보는 임플란트 환자분은 그냥 최소한 1년에 2번은 콜을 하게끔 해요. 그리고 파노라마는 꼭 1년에 한 번씩 찍고, 그래서 그 롱텀하게 그 환자의 그 임플란트 주변의 고르이 상황을, 변화를 계속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이렇게 리콜을 하고 그랬죠. 그래 해야 20년, 30년 쓰는 임플란트를 만들 수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4년, 5년 만에 오면은 오랄 하이전이 아주 안 좋아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꾸 잔소리를 하고 막 얘기를 해야 서로 관계가 좋아지죠. 요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바이콘, 롱한 어버트먼트, 여기도 알이 이게 롱한 어버트먼트인데, 여기는 커넥션이고 여기는 일체형이죠.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데도 이게 알이 아주 길쭉길쭉하니 잘 들어가죠. 이런 임플란트가 30년, 50년 갈 수 있는 임플란트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알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주변에 어떤 그 연조직의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켓 뎁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 머신드 설페이스의 긴 부분이니까 좀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제 보철 들어간 상황이에요. 여기 어태치드 진집하고 여기가 굉장히 막 빵빵해요. 이 환자분 처음에는 페리오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따가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페리오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수술하고 있는데, 이 치아 주변에 어태치드 진지바와 페리오 이 상황이 너무 깨끗해요. 이렇게 보면은 프로브로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BOP가 제로 네거티브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요 부위고 여기는 요 부위죠. 이렇게 들어가도 아주 땡땡하죠. 그리고
요 부위는 지금 요 부위가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 다 알이죠. 알이 식립하고 이 주변에 그 잇몸이 이렇게 뗀뗀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부위는 어떠냐? 이게 이 알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 캐나인이에요. 이 2번보다도 진지바가 많이 상방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시전을 팔라탈로 해가지고 그 잇몸을 레비알 쪽으로 넘겨가지고 좀 이것보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긴 했는데 이렇게 뗀뗀하고 파켓뎁스 물론 파켓뎁스 여기다 뭐 막 세게 누르면 안으로 푹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파켓뎁스를 측정하는 게 그 10 내지 20g의 어떤 무게로 해서 살짝 들어가는 게 그게 파켓뎁스죠. 괜찮아요. 아주 뗀뗀하고 잇몸이 아주 너무 건강하고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 이제 바이올로지 그 잇몸에 대해서 그 왜 이제 아리의 그 머신드 설페이스 하고 바이콘의 이러한 그 커넥션 된 롱한 어버트먼트하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폭경,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여기는 연조직이고 여기는 경조직. 그래서 자연치아에서는 sulcus 1mm, 정천할 에피텔리움 1mm, 커넥티브 티슈 1mm. 그래서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통상 3mm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천할 에피텔리움은 외배엽성 조직인 범랑질과 이쪽 범랑질과 접합상피, 정천할 에피텔리움이 결합함으로써 생체의 기본적 룰인 외배엽성 조직의 연속성이 유지가 된다. 이 범랑질과 정천할 에피텔리움은 외배엽성이라니. 그것이 헤미데스모즘 결합으로 약합니다. 다음, 밑에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는 중배엽성 조직인 세멘트질과 치은 결합 조직이 사키스 파이버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멘툼과 치은 결합 커넥티브 티슈는 중배엽성 조직. 그래서 사키스 파이버, 여기 이런 사키스 파이버에 의해서 아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는 정천할 에피텔리움을 밑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켓뎁스를 측정할 때 보통 가는 게 여기 정천할 에피텔리움까지입니다. 헤미데스모즘은 반세포로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보통 프로빙 할 때 이런 자연치아, 건강한 자연치아에서는 2 내지 3mm, 임플란트에서는 3 내지 4mm 이렇게 파켓뎁스가 BOP 없이 나오죠. 이제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이 있다면은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2020년 닥터 링키비슈스가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자연치아에서보다는 조금 넓다. 그런 것을 휴먼 스터디, 사람에게서 했어요. 그걸 바이올로지스가 에피텔리알 어태치먼트 1.9mm, 커넥티브 티슈 1.7mm, 그래서 3.6mm를 보고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보다는 조금 넓은 그런 것을 보고했죠. 자, 생물학적 폭경, 자연치아에서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생물학적 폭경은 형태적인 단순한 의미보다는 왜 그런 형태를 갖게 되었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이올로직 위드스는 생체가 보유하는 생물학적 룰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며
생체 내부와 생체 외부를 구분하고 생체 스스로가 세균이나 이물질이 생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구축한 생물학적 배리어라는 것.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은 생체 외부,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 생체 외에 있는 세균들이 생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생물학적 배리어, 그게 바로 생물학적 폭경이라는 건데, 그 단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아군이 있고 저쪽에 이제 적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성벽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았죠.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이게 성벽을 넓고 높게 아주 단단하게 쌓으면은 적군들이 쳐들어오기가 어려웠죠. 그렇게 구강 내에서 그 잇몸이 뗀뗀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길고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게 이러한 성벽, 그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성벽이라는 겁니다. 구강 내에서 만들어진 인체의 신비죠. 그런 것들이 자연치하에서는 생물학적 폭경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임플란트에서도 어떤 그 외부의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배리어, 이게 바로 생물학적 폭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폭경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냥 단순하게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성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성벽은 어떤 형태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진료에 임한다. 형태가 그런 생물학적 폭경인 그 형태가 기능, 생체 외부에 있는 세균을 생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오는 생물학적인 배리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2014년 닥터 버빌키가 임플란트 식립하고 임플란트가 식립되면은 어버트먼트가 연결이 되죠. 그 어버트먼트의 길이에 따른 그 본 리접션의 상관관계를 보고했습니다.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2mm 이하일 때는 본 리접션이 1.23mm, 2mm일 때는 1.03mm, 3mm일 때는 0.41mm, 4mm보다 크다, 그럴 때는 본 리접션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2mm일 때 본 리접션이 1.23mm,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더하면은 3.23mm, 2.3mm, 3.41mm 이런 게 이제 그런 그 뼈를 녹여가지고 잇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뼈가 이렇게 녹인, 이런 게 뭐냐면은 닥터 버빌키가 얘기한 휴먼 스타디에서 보고한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3.6mm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가령 보면은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2mm 이하이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하악에서 진지바의 두께가 쓰이나 얇죠. 얇은 경우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소프티슈만 생각하고 본만 생각하고 소프티슈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그 본 크레스트 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철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어버트먼트가 짧아질 수밖에 없죠. 어버트먼트가 짧아지니까 이놈이 예전에는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 2년 상간에 본의 소서리제이션이 오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 소서리제이션이 뭐냐면은 본을 녹여서 소프티슈를 만들어가지고 생물학적 폭경을 만들려고 하는 자구책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사막에서와 같이 이렇게 소프티슈가 4mm, 3mm 이상인 경우에는 본 크레스트에다 식립을 해도 이러한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폭경 3 내지 4mm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골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우리 구강 내에서 생긴 만들어지는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우리 인체의 신비로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상악과 같이 소프티슈가 두껍고 그럴 때는 EQ로 심든가 약간 수프라 크레스탈로 심어도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악과 같은 경우 소프티슈가 얇아가지고 본 크레스트 상에서 스테빌리티를 얻고 하악은 뼈가 단단하고 좋아서 아주 스테빌리티도 좋고 수술하고 나서는 기분이 좋아.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하악보다 오히려 상악의 성공률이 더 높아져요. 본이 소프트한데도 불구하고. 왜냐? 상악에서 소프티슈가 두껍게 자리매김해서 생물학적 폭경을 이미 확보해가지고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하악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잇몸이 1, 2mm 이게밖에 안 되면은 본 크레스트에다가 본 레벨 상에서 이렇게 심었을 경우 1, 2년 상간에 소서리제이션이 일어나서 1 내지 1.2mm 본 리접션이 생기면은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죠.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면 스레이드 부분에 플라그 아큐뮬레이션이 돼가지고 바이오품이 생겨서 페일링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악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지금까지 그냥 스테빌리티만 생각하고 그 소프티슈의 두께나 뭐 그런 것은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진지바의 두께가 씬 바이오 타입이다. 그럴 때는 나온 결론은 깊게 식립해라. 1.5 내지 2mm 아주 깊게 식립해서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해가지고 본 리접션이 되더라도 스레이드가 노출이 안 되고 어버트먼트가 그런 생물학적 폭경 부분을 담당하라는 거죠.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면은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돼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스레이드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 페일링하는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예, 닥터 토마스 링케비스는 연조직의 두께가 2mm 이하인 경우 유의하게 글 흡수량이 많다고 보고했고, 임플란트에서도 생물학적 폭경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 연조직의 두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이렇게 2mm 있고, 이러한 주위의 골을 잘 임플란트 주위 경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협설적의 연조직의 두께가 2mm 이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잠깐. 예, 물 드시면서 하십시오. 예, 이 환자분은 바이코니나 아리는 아니지만은 선생님, 제가 한 건 아닌데 다른 데서 하고 오신 건데 아주 그 본 깊숙이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긴 롱 어버트먼트가 연결이 돼 있고 상부 구조 보철물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 환자분 바이올로지 충분히 확보가 되고 본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죠. 이 선생님이 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런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서 상부 구조를 이렇게 할 때는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롱텀하게 오래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좀 안 좋죠. 껑충하게 나오고 또 푸드 인펙션이 되고 환자분이 좀 불편하겠죠. 30번대 임플란트는 20년 전에 식립한 익스터널 헥사 임플란트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 본 크레스트 상으로 EQ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고 잘 얻고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1,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생적으로 본 리접션이 일어나면서 생물학적 폭경을 3 내지 4mm 이렇게 확보를 자생적으로 하죠. 그러고 나서는 본 리접션이 더 진행은 안 됐어요.
왜냐? 예전에 익스터널 헥사이면서 이러한 코로날 포션 부분은 머신드 설페이스라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머신드 설페이스가 아니고 라프한 설페이스였다. 그러면은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계속 그 바이오핌이 생기면서 페일링하는 그런 임플란트가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그 30여 년 동안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얻은 답입니다. 하악과 같이 잇몸이 얇은 경우 골 하방으로 1.5 내지 2mm 하방으로 식립해가지고 그 어버트먼트를 길게 해서 생물학적 폭경을 자생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본 리접션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제로본 로스를 얻는 그런 임플란트. 그러면서 심미적으로도 자연치아와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거의 한 30여 년 동안 임플란트를 하면서 얻은 그 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픽스처를 골 하방 1.5 내지 2mm로 식립을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어버트먼트 연결하는데 골 아파요. 환자가 많이 아파하고 또 블리딩이 되기도 하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임플란트가 나왔어요. 구치부에서. 전치부에서는 R이지만은 구치부에서는 제로본 로스를 이루는 구치부 미래의 임플란트 BD 커프. BD 커프는 뭐냐면은 블루 다이아몬드 커프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임플란트 하는 게 그 메가젠의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좀 전에 이러한 이 임플란트가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깊이 식립하고 나중에 이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하기 위해서 픽업 인상을 뜨고 그럴 때 연결 부위가 본리에서 연결 부위가 되니까 그 픽업 코핑을 연결하거나 그럴 때 너무 좀 통증이 있기도 하고 쪼일 때 막 아프기도 하고 조금만 그 힐링 어버트먼트를 빼놓고 그래도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블루 다이아몬드 그것을 깊이 식립하고 그 개념은 아리아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커프 부분을 여기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2mm 구치부에서는 이제 2mm, 4mm, 이제 6mm도 주문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구치부의 씬리지, 본 디펙트 부분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페리 임플란트의 확실한 예방, 러프한 설페이스가 하방 깊숙이 위치하여 부광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그래서 소프티슈 또 이러한 그 머신드 설페이스는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이고 이 치조골이 조금만 일부만 존재해도 깊은 부위에서 골 융합력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구치부에 발치가 되고 리치가 이렇게 얇죠. 이런 경우에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하거나 안 그러면은 여기를 많이 깎아내서 플래티닝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안 그러면은 깊이 식립하거나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다 어려워요. 리치 오그멘테이션도 어렵고 플래티닝도 어렵고 깊이 식립해서 어버트먼트 연결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제가 이 BD 커프를 받아가지고 이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유레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야 바로 임플란트는. 예, 요 34세 36번 V 미싱 여기 섹션 해가지고 그 CT 찍어서 여기 보시면은 요 부위 길이가 2mm, 3mm, 3mm밖에 안 됩니다.
여기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리지 오그멘테이션을 하든가 여기를 많이 깎아가지고 플래트닝 하든가 깊이 식립해야 돼요. 요 리지가 이렇게 얇죠, 여기가. 예, 파노라마 CT 찍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링구알 쪽은 그냥 있는데 레비알, 버칼 쪽 여기 보면은 사선으로 많이 노출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쓸 수 있는 임플란트, 뼈 이식도 안 하고 편하게 식립하고 본 리접션도 안 일어나는 임플란트, BD 커프, 이 BD 커프, 요 커프 2mm짜리, 스레이드 직경 4.3, 스레이드 길이 7mm, 커프 2mm. 이제 그 임플란톨로지스트들이 얘기하는 쇼트 임플란트의 기준은 한 6mm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7mm 충분하고 좋습니다. 자, BD 커프 임플란트를 식립했어요. 그리고 이 부위 2mm, 1.5 내지 2mm, 여기는 얇은 부위하고 여기 커프 부분이 담당을 하죠. 여기 이 부위가 노출이. 그래서 그리고 그 스레이드 부분은 저 안에 본 깊숙이 들어가 있죠. 요 부위가 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 부위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안 일어납니다. 그 부위는 다 소프티슈의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초를 하죠. 바로 그냥 필요하다면 멤브레인 좀 해가지고 빵빵하게 하고 수초하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스레이드가 들어간 데는 본 하우징이 충분히 되고 약간의 그 노출되는 부위 거기는 매직 커프 부분이 담당함으로 해가지고 본 리접션을 애초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임플란트가 아마도 미래에 많이 정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티슈 레벨이나 차이가 뭐냐? 티슈 레벨은 제가 이제 티슈 레벨도 예전에 이제 그 스트라우만과 같은 그 티슈 레벨 그 타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티슈 레벨은 그만큼 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처럼 에머전스 프로파일 그쪽으로 좀 불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인상 뜨는 것도 본 상방에서 이렇게 뜨고 여기 이 부위에 픽업 임프레션 코핑 연결을 해도 통증도 없고 아주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제로본 로스 컨셉, 이것은 토마스 리케피시우스가 이 책에 나오는 그 제로본 로스 컨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프티슈가 4mm다. 상학이나 이런 하학도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크레스탈 임플란트 식립을 크레스탈 포지션으로 식립해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진지바가 2mm, 4mm보다 얇다. 그럴 때는 서브 크레스탈 깊이 식립해가지고 그 생물학적 폭경 베리어를 확보해라. 만약에 이게 2mm밖에 안 되는데 뭐 깊이 식립하기 싫어. 그렇다면은 소프티슈를 시크닝 시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진지바 그라프트나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해야죠. 이렇게 했을 때 제로본 로스라는 거예요. 본 리접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 BD 커프가 필요하냐? 본 디펙트 부위의 기존 임플란트 식립은 이렇게 발거가 되고 오래되면은 이 리지 상부가 이렇게 쓰인하게 되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고 아이젠이나 CTI 멤브레인이나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 가지고 골이식을 이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서 하죠. 그래 해도 소프티슈가 2mm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자생적으로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레이드 부분이 흡수가 돼요. 소설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요 4mm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부위에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면서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면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스레이드를 타고 내려가면서 페일하는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론적으로 자 BD 커프는 어떠냐? C난 리지 부위에 심어요. 심는 식립을 하는데 스레이드 부분은 본에 완전히 하우징 되게 하고 이런 커프 부분은 디펙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고서 수초를 하면은 소프트 티슈가 2mm고 여기가 2mm다. 그러면 4mm. 이미 바이올로직 위드스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해 가지고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생물학적 배리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BD 커프는 원천적으로 골 흡수를 차단하여 제로본 로스를 이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얇은 진지바에서 제로본 로스를 위한 임플란트는 이렇게 BD 커프라는 거죠. 좀 전에 본 슬라이드하고 같습니다. 실패하는 임플란트는 하악과 같이 얇은 잇몸에서 쉘로 포지션, 낮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악순환이 계속돼요. 어버트먼트 길이가 짧은 쇼트 진지바 칼라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보철물이 오버 컨투어가 되고 엠브레이셔 부위가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오랄 하이젠에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페일링하는 임플란트가 되고 이렇게 그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돼가지고 그 바이오ფილ이 형성돼서 실패하게 되죠. 그렇지. 바이오필름 생겨가지고 마이크로가즘 그것이 포린 바디로 작용해가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을 도형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접하는 구강 내 환경입니다. 그것을 심기에만 너무 급급해가지고 이니셜 스테빌리티만 얻으려고 본만 생각했지 소프트티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이 50%면 소프트티슈도 50%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얇은 치은에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 얇은 치은에서 깊게 식립했고 쉘로 포지션으로 했을 때 이게 보면은 깊게 식립했을 때는 어버트먼트가 긴 어버트먼트가 되면은 본리적션이 안 일어나죠. 이러면은 이런 긴 어버트먼트가 트랜스뮤코살 컴포넌트 이것이 생물학적 폭경이라는 거. 바이올로직 위드스 그것이 어버트먼트의 한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쉘로 포지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트랜스뮤코살 컴포넌트 생물학적 폭경 부분이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죠. 그럼 스레이드가 감염이 되면서 페리 임플란타이트가 이런 스레이드를 타고 내려가면서 페일링하는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얇은 치은과 두꺼운 치은에서의 이 식립 깊이, 얇은 치은에서는 깊이 식립해라. 두꺼운 치은에서는 쉘로 플레이스먼트 괜찮다. 왜냐? 얇은 치은에서 깊이 식립은 어버트먼트가 3 내지 4mm 이렇게 트랜스뮤코살 컴포넌트가 이렇게 이미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한 거죠. 두꺼운 치은에서는 EQ로 식립하든가 약간 수프라로 식립을 해도 이미 소프트티슈가 두껍기 때문에 어버트먼트가 그걸 생물학적 폭경, 트랜스뮤코살 컴포넌트를 이미 다 확보했기 때문에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배리어, 장벽을 이미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임플란트의 롱 석세스를 위한 제로분 로스 컨셉이라는 겁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너무 그렇게 급급하거나 그래요. 제가 얘기한 소프티슈 4mm 안 된다 그러면은 깊이 식립해가지고 우리 임플란트 식립해가지고 5년 10년만 쓸 거 아니잖아요. 그 환자 평생 사는 동안 20년 30년 어떤 경우에는 30대 40대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내가 치과 의사로서 은퇴하거나 죽어도 그 사람은 50년, 60년을 더 살기 때문에 그때 김 원장이나 누가 이 임플란트 심었는데 참 50년 동안 이렇게 잘 썼어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감사의 그런 의미로 살아야 해요. 5년, 10년 쓰게 하는 임플란트 그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죠. 장기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런 이제 90년도 중반에 해가지고 벌써 이제 한 30여 년 임플란트 경력이 이렇게 경험이 쌓여 오는데 그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만 해도 10년 쓰면 오래 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아니고 지금 40대 중반 같은 비슷한 나이에 그때 식립한 사람이 60대 중반에 왔어요. 그래서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는데 본 리접션이 거의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60대 중반, 70대. 그럼 앞으로 내가 20년 더 쓰게 해드릴 테니까 여기 치과에서 콜할 때 제때 정기검진만 하러 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게 바로 환자와 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만들어주고 신뢰를 구축하고 동네 주치의, 평생 주치의로서 우리가 보람을 갖고 치과 의사를 하는 길입니다. 예. 이제 그 생물학적 제로분 로스를 위한 생물학적 폭경 부분은 이렇게 했고 잠깐 한 5분이나 10분만 쉬었다가 새로 시작하죠. 예. 이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위한 이런 약간의 이론과 임상에 들어가니까요. 잠깐만 쉬죠.